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쓰러지셨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결코 요즘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가장 중요한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첨단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 오동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예, 뇌졸중이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그게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해서 갑자기 쓰러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자로 졸중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뇌 때문에 쓰러졌다. 네. 예, 뇌졸중.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뇌졸중, 뇌 때문에 그렇게 생겨서 쓰러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그것이 뭐 뇌혈관이 터진 출혈,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뇌경색은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여 손상이 되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파열이 되거나 출혈이 발생해서 그 출혈이 뇌를 압박하여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비율로는 뇌경색이 한 80% 정도 되고 뇌출혈이 한 20% 막힌 정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막힌 예.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렇게. 뇌경색 같은 경우도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혈전에 의해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고요.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병률도 많이 네. 높아지고 어느 정도나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6명 중에 1명 정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다고 예.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 2010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 환자 중에 한 2만 6천 명 정도는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 그렇죠. 암에 이어서 2위 정도인데요.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비율이 높아져서 암을 제끼고 전체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분에 1명 정도는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위중한 질환인데 우리가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대체로 많이 쓰러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연령별로 이렇게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가 좀 더 많은 걸로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뇌졸중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졸중의 발생률이 좀 더 높아가는 걸 알 수 있고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요, 가장 최근에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통계를 내보았을 때 한 65세가 거의 65세 이상의 피크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에서 뇌졸중 환자의 비율이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연령별 유병률을 따져보았을 때 30세다 40대보다는 50대 이상일 때 더 유병률이 높아가고 60세 이상에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높은 유병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 예,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음주량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런 뇌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또 담배 피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 흡연도 많아졌고 네. 그 흡연이라든지 음주와 상관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담배와 술 같은 경우는 모두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그 중에서 뇌졸중은 담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혈관 손상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직접 흡연 말고 간접 흡연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 금연만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금연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추세를 보이는데요. 소량의 음주,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 2잔 이내, 네. 여성 같은 경우는 1잔 이내의 음주를 하는 것은 오히려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줄여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병 단위로 드시기 예, 때문에 네. 그 이상 드시게 되신 분들은 뇌졸중의 그런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5잔 이상, 그러니까 보통 소주나 뭐 맥주 한 병 이상을 드시는 분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한 7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담배를 안 피시고 네. 술도 좀 적게 네, 술도 한두 못 잔만 합니다. 드시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뇌로 한번 쓰러지고 난 분들 보면은 대체로 후유증을 많이 겪으신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조 증상 같은 것을 알고 얼른 그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병원에 가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또 뇌졸중이 나타나고 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사전에 날 수 없단 말씀이죠. 사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아하. 그래서 보통 뭐 일반인들이 말하는 뇌졸중 증상, 걱정하는 증상은 뭐 뒷목이 뻣뻣하다, 뭐 눈이 떨린다, 손발이 뭐 저리거나 시린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뇌졸중인가 걱정을 하는데 실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뭐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언어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아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면마비, 그러니까 입 주변에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가지고 입이 삐뚤어져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뭐 물건을 쥐고 있는데 떨어뜨린다. 서 있는데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런 반신마비도 대표적인 뇌졸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알아먹지 못하거나 또는 발음을 했는데 발음을 잘 못 알아먹는 언어장애도 뇌졸중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도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지체하지 말고. 네, 간혹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뇌병변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 동맥경화가 심해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다시 재개통이 되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안심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일단은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팍 쓰러졌을 때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대응이 손톱 단다. 그리고 또 우황청심환을 정신 차리라고 먹인다. 그리고 이제 구급차를 주로 이제 전화로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그렇게 손끝을 따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군요. 네, 실제로 많이 있고 뭐 예. 심한 출혈까지 날 정도로 손상을 입혀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 일단은 손을 따거나 그런 통증을 주는 행위는 통증으로 인해서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뇌경색 환자에서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썼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뭐 우황청심환을 먹인다거나 혈압약을 먹인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일부러 먹이게 되면 기도를 막거나 아니면 흡인이 되어가지고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별다른 조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후진국적인 의료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최고 명의는 타임, 시간이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선생님들 꼭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이 정말 골든 타임 이런 용어도 써주시거든요. 시간과 그 생명, 그 회복 이런 것과 관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막 time is gold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time is brain,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뇌경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라 그래가지고 그 막혀 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약이라든가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 때나 온다고 해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기다린다거나 예. 아니면 뭐 주무르면서 좀 시간이 좋아지는지 시간을 좀 기다려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증상이 더 악화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시 119 부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119 부르면 즉시 오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막혔을 경우에 네. 도착하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고 한 4.5시간 이내,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으로 내원을 하면 환자의 증상이나 뭐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막혀 있는 혈관이 뚫어줄 수 있도록 혈전을 녹여주는 거죠. 약을 쓰게 되면 이렇게 사진과 같이 막혀 있는 혈관이 뚫려서 뇌 안으로 다시 혈액 공급이 됨으로써 기절했던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뚫리는 건 아니고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인 뭐 MRI 등의 검사를 시행을 해서 환자의 뇌경색 중에 얼마나 살릴 수 있는 부위가 많은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 같은 걸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머리를 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리 쪽에 큰 굵은 혈관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기계적으로 혈전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술도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신 분들이 한해서 또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늦게 내원을 하게 되면 이런 시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뇌가 이제 터져버렸을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면 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도 모든 환자들한테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 환자의 의식 상태라든가 출혈의 양 그리고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자 출혈의 양이 많으면서 의식 저하를 보인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출혈량이 굉장히 적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예후도 양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으로 이렇게 온 환자들 보면은 주변에 말이 어눌하신 분도 있고 또 반신불수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보면은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도 물론 많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잘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족들이나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잘 회복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회복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뇌졸중은 초기에 뇌경색을 치료만 잘 한다고 하면은 증상은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병변이 작거나 초기 증상이 경미했을 경우에는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병변이 크고 뭐 증상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잘 한다고 하면은 환자분이 일상생활이나 이런 삶의 질에 있어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초기 치료만 잘 된다고 하면 기능의 70에서 80%까지 돌아온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하, 초기 네. 빠른 대처가 정말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4시간 반을 놓쳐서 좀 늦게 온 경우 네. 그런 경우라도 좀 잘 회복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네, 뭐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뭐 포기를 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보통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까지는 증상의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예.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병원에 와가지고 그 악화를 막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조금 병이 안정화가 되는데 그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환자분은 수많은 합병증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 걸린다거나 네네. 욕창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로 감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도 또 환자 예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각 대단위 병원에 뇌혈관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뇌혈관 집중 치료실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가 좀 늦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장애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재활 치료 네, 맞습니다. 그걸 권하시던데 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뇌경색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뇌졸중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재활 치료하는 게 들어갑니다. 아, 예.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초기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졸중 증상들이 호전을 보입니다. 아하. 보통 이제 1년 정도까지는 계속 호전을 조금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호전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평생 이제 남아서 후유증을 안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재활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까지 호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적극적인 재활 치료.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초기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관절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물리치료 같은 걸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치료나 작업치료, 그래서 뭐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세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작업 같은 걸 시켜가지고 환자분의 증상 개선에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열이나 전기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근육에 자극을 계속 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욕창을 막아준다거나 탈골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관리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약물을 투약하면서 그런 위험인자도 예방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 평소에는 너무나 건강하고 뭐 근육 이런 분들도 쓰러졌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가족들 다 우울증 이렇게 앓고 마음까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치료를 잘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이 갑자기 신체 장애가 생겨가지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병실에 가보면 환자분이 울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아하. 갑자기 그런 좌절감 때문에 낙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마음은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이 보호자의 삶의 질도 갑자기 떨어지고 환자를 간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환자들도 뭐 환자를 다그친다거나 환자에게 뭐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거 굉장히 환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환자를 격려를 해가지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환자나 보호자분들 모두 그런 우울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담당하는 그런 신경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육신에 생긴 병은 크게 생각하는데 마음의 병은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절대 그러지 말고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잘 치료하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원장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터지거나 막혀서 이렇게 왔을 때 뭐 30분 이내에 왔다 이럴 경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뭐 완전히 언어장애와 예, 예. 우반신이 완전 마비, 그래서 예. 환자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는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쓰지 못하고 예, 예. 그런 상태로 내어놓은 환자들도 혈전 용해제 그리고 예. 시술을 통해 가지고 혈관이 재기통이 되면 네네. 그런 기절했던 내 부위는 많이 살리고 아하. 조금 부위만 내 손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그런 호전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안 가면은 처음에는 뇌가 기절을 하군요. 그렇죠. 하고 계속 안 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회복을 못 시키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절했을 동안에 죽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서 다시 살려내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치료 목표 자체가 예, 이미 죽어 있는 뇌 조직을 다시 살리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하. 죽어 있는 조직은 어차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네. 그 주변 부위에 앞으로 죽을 위험이 높은 네네. 그런 조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혈액이 다시 공급되게 해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뇌졸중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빨리만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완전 회복돼서 정상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시고 네. 즉각 대처하는 자세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미리서 알고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은 특히 좀 고위험군이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예. 남성이 여성보다 뇌졸중이 훨씬 더 많은데 보통 이제 위험인자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성별도 바꿀 수는 없고 뭐 인종이나 유전적인 그런 측면은 바꿀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위험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고혈압이라든가 네네. 당뇨병, 또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이제 고지질혈증, 그다음에 흡연, 비만, 뭐 운동 부족, 네네. 그다음에 뭐 심장 질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들도 뇌졸중에 많은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당뇨가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들 네, 지적하시는데. 흔히 알려져 있죠. 네. 아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그러대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줄 알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도 적다. 이런 보고서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매년 직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있고요.
이것만 충실히 하더라도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 또는 다른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환자분 이제 그거를 귀찮다고 빠뜨린다거나 아. 시간이 없다고 소홀해가지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그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체크해 보니까 저는 좀 비만이 좀 네. 크게 들어가는데요.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은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통 이제 뭐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권장하는 그런 건강검진 자체가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예. 하지만 이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자주 체크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 그런 고지질 혈증이나 다른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꼬박꼬박 체크를 해가지고 네네. 혹시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심전도 같은 경우도 한 1, 2년 주기로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검진할 때 이런 이제 방송 같은 걸 보시면서 내 뇌 혈관이 건강한지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단도 도움이 되는지.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혈관의 이상을 미리 발견을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특별하게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환자들한테 꼭 찍어봐야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본인이 걱정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유전력이 좀 있다거나 뭐 집안에 그런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다른 그런 신경적 증상들을 조금 보였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한 이후에 시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규칙적으로 찍어봐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질환보다도 정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예방 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그런 위험인자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도 잘 감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노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힘쓰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몸에 충분히 땀이 배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좀 싱겁게 음식을 먹도록 하고 아하. 너무 기름진 음식을 좀 삼가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탄수화물 섭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가지고 적절한 그런 혈당을 유지하는 것 이런 식사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짜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게 혈관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죽이면 또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네. 짜게 먹는 것 자체는 혈관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저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WHO에서 권장하는 그런 소금 일일 권장량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싱겁다 생각하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음을 삼가하고 남자분들은 한 2잔 이내. 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될 정도만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자분들 경우는 1잔 이내 정도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흡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흡연을 하면서 다른 질환을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네. 꼭 반드시 금연하고 간접 흡연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의 그런 증상들, 안면마비, 편측마비, 언어장애 이런 증상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 오동석 원장님을 모시고 뇌졸중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뇌졸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분이 이런 뇌졸중 증상을 보였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런 치료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자분, 보호자분 모두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혈관 건강 잘 좀 지키셔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의 경칩에 새로운 계절도 우리 곁에 잘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는 꽃이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날마다 변하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볼 여유를 가지신다면 우리의 혈관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